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20대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는데요.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그리고 본투표 개표까지 이재명 후보와 초박빙의 승부를 겨뤘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20대 대선 이후 전북 정치에 미치는 파장과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됐지 않겠습니까?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렸지만은 막 자정이 좀 넘어서 역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48.6%, 이재명 후보가 47.8%의 득표율을 기록했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또 개표 과정에서도 초접전의 상황이 펼쳐졌었는데요. 이용 의원님, 이번 대선 개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출구조사가 그렇게 거의 동률로 나올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자체 조사도 그렇고 상당히 앞서 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출구조사를 이제 발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아서 사실은 또 개표 시작할 때 한 10% 이상 차이가 나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지옥으로 갔다가 서서히 이렇게 천당으로 한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도민들은 또 얼마나 반대로 처음에 앞서 있다가 또 이 뒤지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팠을까. 84% 가까운 정도의 이재명 후보 지지한 우리 도민들은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 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경환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또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이후에 이게 표가 상당히 움직이겠구나. 호남표 결집하겠다. 이제 그 결집은 뭐 잘 드러났을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그래서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내심 생각했습니다. 초박빙으로 뭐 이제 끝나긴 했지만 또 한국의 여론조사의 테크닉이 정말 우수하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이제 결국 뭐 초반부터 이제 한 뭐 4, 5% 벌리길래 이제 좁혀도 1% 안에 정도는 여론조사의 기술을 극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24만 표 정도의 표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되는 거 보고 변화가 꿈꾸고 있구나. 국민이 원하는 게 저 점이구나. 그때 또 절묘한 비율로 그 변화를 선택해줘서 아마도 누구도 독주하지 못하는 이런 견제 심리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원 교수님께서도 TV를 통한 이제 그 개표 상황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뭐 저도 개표 상황들이 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초반에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개표가 된 상황이어서 이게 좀 유지되지 않겠나, 접히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표의 순서가 달라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과정이었고 저는 이제 오히려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이 후보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연설을 할 때가 되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승복이 그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상당히 뒤에 잡음이 있었을 텐데 워낙에 격차가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정리 잘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초접전이라기보다는 계속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이제 상당히 좁혀 들어가내어서 굉장히 이 선거 자체는 아주 드라마틱했다. 결과에 따라 상관없이 굉장히 드라마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뭐 선거 결과가 역대 이제 대선에서 가장 최소 득표차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24만 7천여 표차, 0.73%포인트 차로 아주 극소한 차이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 원인 요거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저는 이용 의원님.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패배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거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민심을
50% 이상 가지고 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승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요인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잘못 정치를 해왔다. 가장 큰 것은 국민을 갈라치게 한 것, 또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 실패한 것,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저자세로 한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특히 그런 성과를 경제적으로 못 내면서도 그러면서도 태도는 오만하게 굴었던 것. 그게 지난번 총선에서 180석 가까이를 민주당에 몰아줬던 게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권력은 언제든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는 저는 민주당의 오만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경환 교수님. 저도 이제 비슷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1등 공신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 실책이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결국 권력을 뺏긴 거다. 그럼 550만 표 차로 가장 큰 표차로 승리한 것이 이제 24만 표 차로 졌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 또 코로나의 피로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덕을 봐갖고 총선에서는 득을 봤지만 그게 독이 됐다고 독배를 마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걸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그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은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인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의 중소상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찔끔찔끔한 그 지원들 이것이 결국 피로감을 줬다라고 봐요. 이제 그 피로감을 주려면 정말 화끈하게 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덜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오만함은 이제 또한 등장할 수 있는 게 총선 이후에 이해찬 전 총리가 20년 갈 정권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권벌 5년으로 끝났거든요. 예. 어떤 정권이든지 가장 무능한 건 뭐냐면 권력을 뺏긴 거거든요. 그럼 5년 만에 뺏겼다, 10년 단위에서 5년 만에 뺏겼다라는 것은 정말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반성이 필요하다. 이 반성 없이는 다음도 기약하기 어려운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 공신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먼저 말씀해 주신 두 분께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오만함, 정권의 오만함, 그다음에 내로남불 같은 이런 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짚어주셨고 권 교수님. 저도 이렇게 현상적인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이번에 이대남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사태부터 이제 출발한 거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는데,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 또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 실패의 근본 원인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거는 국민의힘도 똑같은 이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지평에 대한 어떤 시대정신의 좌표를 못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체제가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정치 체제란 말이죠. 그래서 586으로 이제 세대적으로 586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세대가 지금 30년째 어쨌든 한국 정치의 주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 권력을 준 거는 이 시간 짧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왔던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력들에게 마침내 정권이 완전하게 주어진 조건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개인적인 지지도는 되게 높았고요. 다음에 국회에서 완전한 180석 이상의 이 자석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보여줬던 시대 정신이 뭐였느냐? 그럼 국민의힘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가야 될 새로운 미래 지평을 보여줬느냐? 양쪽 똑같이 못 보여줬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접전이 나온 것도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졌어야 되는 선거라지 않습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그게 많이 안 졌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의힘도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좌표를 명확히 설정 못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국민들이 신뢰를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상대의 실책으로 해서 또 반사 이득을 얻어서 결코 승리한 건 아닐 텐데, 그럼 국민의힘의 쪽에서의 승인 좀 어떤 강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기대만 사실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패배한 선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국민들이 55% 가까운 사람들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 지형, 선거 지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48%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대단히 선전한 민주당은 정말 선거는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제로는 55%대 45% 정도의 정권 교체 이 차이가 정권 유지가 한 10%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한 것은 선거의 전략 가지고 극복을 했다라고 보고 마지막에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역결집시키는 그런 것들이 효과를 주어서 사실은 저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여한없이 싸운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 중에 수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었죠. 그 영향력과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이제 국민의힘 이대남 전략 있지 않습니까? 20대를 향한 이제 구애 작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조금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또 실패하지 않은 그런 전략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남 또 상대적으로 이대녀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58%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대남 공약 정책이 오히려 이대녀의 반발만 불러왔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 역대 선거를 보면 이대남, 이대녀는 다 민주당이었어요. 진보 정권에 당장 지지를 했는데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 20대, 30대들이 보수 정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성공의 시작은 37살 먹은 이준석 대표가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남자 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구애 작전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 여성의 또 표를 또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이 20,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전략을 구사를 하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제 지역과 이념 이건 많이 탈피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정권이 정부가 도대체 우리 세대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 30대를 제대로 답지 못하면 어떤 선거에서도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지 않나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는 청년들의 비전을 주지 못한 거거든요. 미래 세대에 대한 해결책들, 일자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세가 2030 세대 아닙니까? 그럼 2030 세대가 자연스럽게 반민주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던 거죠. 근데 젠더 갈라치기를 하면서 여성과 남성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결국은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에 실패했다. 그게 막판에 결국은 응집을 하는 바람에 이런 표차를 가져온 건 아니겠습니까? 넉넉히 이길 선거를 사실은 이준석 대표 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젠더 갈라치기가 결국은 신승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낸 요인이 됐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젠더 갈라치기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유발했다는 것은 순기능했다고 봐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가 결국은 나의 이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는 성공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젠더 갈라치기는 나쁜 정치 사례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례가 결국은 성공도 못했고 앞으로도 이런 성별의 갈라치기는 그리고 세대 갈라치기는 결국은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를 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선거 패배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왔거든요. 젠더 갈라치기, 나쁜 정치는 스스로가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는 이대남, 이대녀 또는 이렇게 이런 설정 자체가 사실 개념적으로 잘못된 설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대남이라고 하는 게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선거 결과를 보면 물론 이제 20, 30대 남성들이 표 쏠림이 좀 일부 있었지만 그동안 이야기되었던 것만큼 갈라지는 않았거든요. 7대3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거의 5.5 대 4.5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눈 건데 이걸 가지고 이대남들의 세력, 이대남들이 뭐 완전히 어떤 이렇게 입장을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20대 학생들을 끊임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보면 이 친구들이 실제로 지금 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되게 어려워요. 그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한 이후에도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는 비전을 못 갖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집안채를 갖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는 민주당에 대한 미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 현상으로 드러난 거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지금의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들인 거죠. 지금 기성세대가 우리들한테 물려준 이 시대적인 모습이 이게 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저는 이대남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전략에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 특히 이 지금의 50대, 60대가 이대남을 너무 대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남으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20대, 30대라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대남을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면 그 규정대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성세대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를 대상화시키고 그 세대가 이런 패턴을 보일 거야라고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방식들이 되게 잘못되어 있었고 이준석 대표의 실수는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20대를 마치 자기가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처럼 그 전체를 내가 대상하고 내가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20대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건도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그들의 개개인의 특성들이라고 하는 게 이대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될 수는 없다. 예, 저는 이 점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선거에서 이기면 성공한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고 한 표라도 이기면 거기에 기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가 꼭 정리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도 잘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했던 역할을 그리고 이제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굳이 옹호를 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2030 세대를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게 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전에는 이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투표율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이대남이고 이대녀고 아예 좀 거의 타겟이 안 됐는데 이번 정치부터는 그래도 2030 세대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구애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접근한 첫 번째 정치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무조건 진보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젊은 층들이 보수 정당에도 관심을 갖게 만든 첫 번째 선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일 날이었죠. 윤안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승수 효과로 일어나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고 또 그렇게 보는 측이 이제 민주당이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 어떻게 방향이 됐는지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철수 단일화를 통해서 극대화하고 싶은 이런 욕망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를 보면 미미했다. 오히려 호남의 그 역풍, 호남의 지지자들의 결집을 가져오는 도화성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를 신승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 본다면 안철수 후보 당대표가 차후에 당에서 입지도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를 가지게 됐고요. 아마도 이제 그 안철수 단일화 효과가 민주당에서도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고 싶어 했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럼 민주당에서 하고 싶어 했던 것은 통합의 효과를 노려서 전체적인 국민 통합의 흐름을 끌어가고 싶다 했다. 안철수 효과는 저는 그런 통합의 흐름 전환을 키워드를 국민의힘이 갖게 만드는 동인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동성을 줄이는 이런 점에서는 효과를 냈지만 표로 결집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제 그 표가 물론 호남에서는 일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23% 정도 지난번 19대 대선에서 갖고 있는 지분들이 양쪽으로
갈라주면서 일부의 효과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효과에서는 미미했다. 오히려 선거를 뒤집을 만한 정도의 그런 역효과를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저는, 예, 저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나왔으면 아마 그렇게 됐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되게 성공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 차이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예,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한 7, 8% 정도를 확보했다고 치면 그렇다면 선거 결과는 아마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새정치라고 하는 게 벌써 이제 10년 이상 지나면서 실제로 안철수 대표 가지고 있는 표가 7%, 8%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표였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저는 그 결정적인 뭐 엄청난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그러나 전체 결과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통합은 성공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희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심리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줬다라고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표로 어느 정도 이익을 받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호남에서는 분명히 손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을 결집하게 만든 안철수까지 저렇게 합쳐졌으니 이제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결집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그 위기감을 주어서 호남에서 손해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전체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었던 표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또 그 윤석열 후보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표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호남을 결집시켜서 투표율을 높여주고 한 그런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안정감을 주고 일부 표가 가고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좀 그게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저는 뭐 그 심지어로 안정감을 준 것까지는 맞지만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본인도 막바지까지 이렇게 완주를 하겠다 여러 번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정권 교체론이 너무 압박을 하니까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백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어렵다고 하는 그때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포기한 거예요. 포기를 한 것이고 안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거꾸로 안철수 후보 쪽에서 하자 이렇게 오는 바람에 그냥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뭐 하여튼 얼마를 이겼어도 이겼으니까 저희는 뭐 덕을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실리를 추구하는 정치를 취하고 가치를 이제 버리는 건데 아마도 뭐 저는 민주당과 통합을 단일화했다면은 훨씬 우리 정치 발전을 할 수 있다. 다당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광역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정치 여건들 제3당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도 가능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한국의 정치정은 다시 양당 구조가 공고화되는 이런 구조로 또 후퇴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뭐 권력이나 정치랑은 뭐 권력을 쥐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 권력 이후의 싸움에서 우리 정치 발전에 7, 8%가 꼭 기여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역할을 못했고 결국은 표로도 보니까 그 역할도 못했고 결국은 정치 생명에 거의 이제 끝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다당제를 얘기하고 정치 교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넌센스예요. 뜬금없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로 봐서는 이거 정권 교체의 프레임, 이번 선거 정권 교체거든요. 근데 뭐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도 내가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 뭐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의 정부 뭐 얘기하면서 결국은 정치 교체 얘기했는데 다당제도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게 제왕제 대통령제 한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독식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10%를 얻던 12%를 얻던 사실 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얻었으면 나중에 다당제가 되고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까지 그 완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5%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실제 득표율은. 왜냐하면 워낙 세게 붙으면 양쪽으로 표가 빨려가기 때문에 한 3, 4%만 얻으면 안철수 후보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희 정치를 해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변호를 하고 싶고 거기서 무슨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합쳐졌으면 이 다당제가 이루어지고 정치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일 여권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총선 때 하는 거예요. 정치 교체는 그때 우리가 다당제를 해달라 이건 총선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대선에서는 안 맞는 컨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비호감 선거였다. 또 네거티브가 또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우리 정치 발전 또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런 모습 속에서 또 투표율은 80%를 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77.1%에 그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투표에 대한 뭐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부정적이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비토를 가지는 그런 유권자들도 많았다. 이런 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네거티브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국민 통합을 끌어내야 되는 건데 이번 선거에서는 여러 그 갈등, 분열들이 존재했잖아요. 일단 뭐 젠더의 갈등들이 있을 거였고 세대의 갈등들이 충분히 존재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이제 지역의 갈라치기가 결국 또 나타났고 이런 면에서 어떻게 이제 통합을 끌어낼 건가 이 통합의 정치를 이제 뭐 재할 수 있는 거 모르겠는데 저는 또 하나의 이제 그 네거티브에서 그 계급 투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봐요. 투표의 계급화가 아주 심각해졌다. 즉 이번 선거에 결정적으로 이제 뭐 개표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의 서초들,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용성, 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가 된 것처럼 된다면 광주의 남구의 특정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이 38% 이상 되는 이런 득표.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투표구별로. 그랬더니 어느 투표구 좀 부자층에 있는 투표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1.6% 나오거든요. 이런 정도를 본다면은 상당한 부분에서 투표의 계급화 양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건가 우리 선거가 큰 과제를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 교수님. 네, 저는 뭐 이번 선거 네거티브 선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이제 각 당과 후보들이 국민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이야기를 못했죠. 이번 선거가 굉장히 쫄깃쫄깃한 선거긴 했지만 가슴 설레는 선거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19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 이제 그 한참 뒤에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이때 김대중 후보가 이야기했던 게, 연방제 통일론, 평화통일론, 그리고 대중경제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기에 그 일종의 이제 한국전쟁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에, 굉장히 용기 있는 게 이 시대적인 도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김대중 후보가 보여줬던 그 굉장히 강렬했던 선거 구호들이 71년에 박정희 후보하고 거의 접전으로 갔고 실제 선거는 뭐 이겼다는 설도 있고 이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저는 한 시대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시대적인 안목들, 더군다나 지금 꽉 막혀 있는 이 한국 사회 또는 세계 정세 속에서 뭔가 그런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2012년에 손학규 후보가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굉장히 신선한 정치 구호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지지하느냐 안 하냐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우리 시대가 어디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네거티브 선거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 양쪽 진영에서 새로운 뭔가 시대 정신에 대한 발견 그리고 어떤 지표를 못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투표할 의지들이 별로 안 나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열망만 남은 거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보면 저는 지금 한국 정치가 대단히 좀 이렇게 어떤
이 정책에 빠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이번 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14.4%의 득표율, 뭐 역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얻은 투표율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공약한 것도 여러 가지고요. 뭐 윤석열 후보가 전북 관련 공약을 27건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다만 이런 공약이 새 시대로 해서 또 전라도에는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전북 관련 공약 오늘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지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노력과 또 뭐 비전이 필요한지 좀 우리 이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원래 정치에서 공약을 하는 이유는 공약을 하면 그 공약을 보고 많이 찍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호남에서 적어도 30%를 목표로 했지만 20% 안팎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 제일 높았던 우리 전북 지지도가 14.42 이런 정도였으니까 기대에 훨씬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실망한. 그래서 아니 우리가 내세웠던 공약을 그렇게 이제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 이런 선거를 해놓고 그러면 국민의힘에 이제 당신들 지켜라. 내가 가서 국민의힘 가가지고 우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사실은 좀 저한테도 좀 부담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도 역할을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내세웠던 공약들이 민주당하고 거의 상당 부분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네 민주당이 그 야당의 그 거대 야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특히 전라북도 의원들, 호남 의원들이 우리 같이 하자. 제3금융 도시 지정 문제 예를 들면 그게 뭐 공공의대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서로 협치를 해서 그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민주당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근데 표가 뭐 적게 나왔다고 해서 공약은 아닌 건 아니고요. 공약은 지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대선에 나왔으면. 저는 이제 상당히 전주, 익산, 군산을 보면 15.0에서부터 15.6까지 나오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보면 뭐 상당히 선전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한 이제 80% 이상의 투표율 중에서 그 정도를 국민의힘이 얻었다는 자체가 저는 뭐 일정 부분 지원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 그러면 통합을 한다면은 좀 더 경제 발전이 부족한 곳에 대한 통합이 더 우선적으로 대한다면 전북에 대한 공약들을 우선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전라북도에서 정책이나 민주당 정책이나 국민의힘이 다 거의 유사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도에서 있던 사업을 그대로 공약화했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그걸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뭐 그 공약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 5년 내에 어떤 단계를 가지고 하겠나. 윤석열 후보가 전주에 와서 뭐 찔끔찔끔한 걸 확 끊어내겠다, 확 바꾸겠다 하면 그 스텝을 좀 더 빨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작업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이 구도에서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지금 이 의원님 나오셨지만 인수위에도 좀 들어가셔서 전북목 인수위원들 들어가서 이걸 이제 챙기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뭐 민주당에서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 두 의원이 계시니까 챙겨서 인수위부터 들어가셔서 좀 적극적으로 챙긴다면 공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몫이 삼중 홀대를 서로 얘기했으니까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인수위에 좀 적극성을 보여서 들어가셔가지고 뭐 우리 역할들을 해내고 공약을 실천해내고 이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원 교수님. 뭐 공약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공약을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공약이 이 대부분 되게 어떤 이 목표를 제시했지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나온 공약은 없었고, 물론 대선에서 뭐 그렇게 아주 개별적인 사업들이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 공공의대, 또 금융중심지 같은 경우는 방법이 나와야 되죠. 금융중심지가 어떤 금융중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에서 나온 얘기로는 그 금융중심지가 뭐 여의도 같은 그런 식의 금융타운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건지, 기존에 이 했던 방식들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새로운 대안들은 그렇게 밀도 있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똑 떨어지는 과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선언적으로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14%의 그 지지가 저는 적지 않다고 봤어요. 적지 않았다고 봤고, 그러면 선거 이번만 할 거 아니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발전의 목표를 내세우고, 그걸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역주의 선거가 고착될 수 있게 놔두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 문제를 뚫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할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라도 좀 공약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윤석열 후보 말대로 찔끔찔끔 새만금 그랬다면 좀 한꺼번에 새만금 문제를 이루고 해결하는 뭔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적극적인 액션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이 지역주의 문제는 하나는 풀려나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경환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수위원회 참여를 전북 인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누군가 하겠죠, 뭐.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공약 중에 공공의대는 공약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공의대 부분은 이미 현 정부에서 4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고, 또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협력하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약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게 공약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서요. 우리 지금 14%가 적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고 구애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가 높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호남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노력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을, 좀 변화된 모습을 좀 우리 전북 도민들도 좀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은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전북에 공약했던 거 하여튼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뭐 입지자들이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방선거에 상당히 저는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표가 적어도 20%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괜찮은 입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4% 정도 갖고는 당선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전라북도의 뭐 도의원 중에서 비례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득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 쪽으로 보면 괜찮은 인재들이 다 민주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어느 정도 지지도가 나와야지 사람이 올 텐데, 역시 이번에도 그 정도 지지도 갖고는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보다 좀 나아졌으니까 좀 나은 분들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뜻을 펼치고 좀 개척하겠다는 그런 소신감, 어떤 사명감 갖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 단체 장이나 의원들의 입지자들이 좀 국민의힘으로 오셨으면 한 바람입니다. 네, 원두현 교수님도 네. 전망을 해주시죠.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든 대대적인 혁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이번에 뭐 근소한 차이로 졌다 해도 진 건 진 거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평가니까요. 그렇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 이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혁신의 첫 번째 신호가 아마 이 지방선거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로운 이렇게 인물들의 진출이 어느 때보다 좀 유리해진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입장을 보자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번 지지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이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좀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책, 완전히 차별화된 어떤 시각 이런 게 있어야 지지도도 지지도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갈 때 국민의힘으로 내가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될 가능성도 없지만 명분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전라북도의 이 40년 이게 거의 반세기에 걸친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서 전라북도라는 지역에 어떤 역할을 맡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나오면 사실은 그런 메시지라면 한번 그런 명분들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노력이 양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 정치를 보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못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어요? 명분이 없어서요? 국민의힘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절반,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호남만 그러냐 말이에요. 호남 이제 뭐 그동안 우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상처 입은 거 벌써 40년 지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20, 30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계속 정치권들이 이 지역주의를 토대로 해서 자꾸 그걸 강화시켜 오는 바람에 민주당 이외에는 입을 뻥끗을 못 해요. 그건 스스로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호남에서는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 환경에서 어떻게 선거운동합니까? 저를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우리 남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거의 몰매 맞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가 됩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뜻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넘어서 있어요. 거의 분위기가. 그래서 이 부분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의원님 잘 보셔야 되는 게 지난 반세기에서 이른바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던 건 15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예컨대 이제 저희 대학에서 보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요. 그럼 예를 들면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4,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졸업하는 사람 중에 지역에 남는 숫자가 10%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떠나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 소외와 그 저발전에 대한 그 분노와 서운함이라는 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호남의 지역주의를 결정짓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정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구조에 대한 책임은 같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그 정권을 담임했던 사람들의 책임이지 국민의힘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일자리가 없어졌던 게 국민의힘의 책임입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35년 동안 50년 반세기에서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자꾸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은 원론적인 명분의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 가보면 그건 묻지 마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쌓여 있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꾸 그게 이게 증폭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들도 이 투표 이런 선거 과정에서 상대편의 얘기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또 나중에 괜찮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공약을 잘 지킨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에 한 거 공약을 잘 지키면 나중에 막 몰표가 옵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적어도 조금 이 형평과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해서 새로운 대통령은 선출됐습니다. 이런 결과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올지 뭐 여기 출연해 주신 토론자들께서 새 시대에 바라는 점 간략히 하고 이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대표님. 대선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대선의 결과가 서로 절반씩 나눠졌습니다. 이 얘기는 변화를 추구하되 서로 갈등을 조정해달라 이런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통합하고 그 통합을 통해서 국가 발전의 미래 비전을 좀 많이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 부정적인 언어 사용이 많았는데 이제는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국정을 끌어갈 건가 이런 청사진들을 좀 더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피부로 와닿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원도영 교수님. 네, 어쨌든 이번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그리고 뭐 이 선거 결과에 뭐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이 결과는 분명히 이제 승복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왔고, 그렇게 보면 이제 남아있는 과제들은 실제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가슴 설레는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평가가 많았고, 사상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선거에 대한 절박함을 벗어나서 좀 나라 전체의 어떤 미래 그리고 운명 이런 걸 바라보면서 좀 새로운 시대의 가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가 와야 그래야 이제 이 국민들 마음을 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사실 우리 전북 도민들 84%가 경쟁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후보가 됐을 때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허탈한 마음이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이제 당선인도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서 실용주의적으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호남이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고요. 이번에 내놨던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국민 통합의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2022 대선 그리고 전북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텐데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전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